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2.3 내란 발생 전까지 대통령만큼이나 뉴스에 자주 등장한 인물이 있죠. 민간인이 대통령처럼 행세해도 설마 했던 의혹들이 하나둘 사실로 드러나도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꼼짝 못했던 김건희 여사입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수습이 불가능할 만큼 계속 문제들이 커지자 급기야는 내란을 일으켜 문제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 내란의 기원을 찾는 연속기획, 오늘은 윤석열 정권에서 V1이라 불린 대통령보다 우선순위였다는 이른바 V0.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먼저 이문현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허위 경력 논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대통령이 되자 김 여사는 아내 역할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취임 한 달 만에 공적 공간인 대통령 집무실에서 반려견과 기념사진을 찍어 자기 팬클럽에 공개한 겁니다. 사진이 유통되는 경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논란이 있는 거는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과 사의 경계는 없었습니다. 봉하마을 방문할 때는 회사 직원을 데려가고 첫 해외 순방에선 인사비서관의 부인을 데려갔습니다. 민간인이 일정 자체가 기밀인 해외 순방을 함께하며 대통령 전용기에 오른 겁니다. 2023년 리투아니아 순방 땐 명품숍 방문 장면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매장의 호객 행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명품숍이 16명의 경호원을 뚫고 호객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은 왕성했습니다.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할 때도 안녕하세요. 김건희입니다. K 관광을 알리기에도 앞장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건희입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임기 1년 반이 지난 2023년 11월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공과 사만 구별 못한 게 아니라 대통령 남편과 자신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막상 이게 대통령이 되면은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생각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여론이 들끓자 김 여사는 사라졌지만 김건희 여사는 이내 또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다시 마치 대통령처럼 자살 방지 현장을 순시하는 듯한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정점이 없었습니다. 늘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고 계속 정점을 향해 달려가기만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겸 선포 직전에도 또 파면의 갈림길에 선 지금까지도 명태균 씨와의 은밀한 거래가 드러나며 김건희 여사 의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엔 많은 경우 무속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불거졌던 무속 논란은 김건희 여사의 발언에서부터 대통령 부부의 조력자를 자처한 이들의 행적에서까지 확인됐는데요. 국가 정책과 인사는 물론이고 급기야 비상계엄 국면에서도 무속 관련 의혹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어서 홍익표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토론에서 낯선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고비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다는 역술인 천공입니다. 부인하고 같이 만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칭이 천공 스승님이에요. 그냥 저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선생이라고 하시죠.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어깨를 두드리는 중년 남성. 무속인 건진 법사입니다. 캠프 비선으로 지목됐던 인물인데 과거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다 이리 와. 전부 다. 도사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던 김건희 여사.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난 차라리 책 읽고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대통령실 이전을 앞두고 풍수지리 전문가가 용산 국방부를 드나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산유국의 꿈을 띄운 윤 대통령의 발표는 공교롭게도 천공의 강연과 비슷했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리가 뭐 산유국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돼. 이 나라 저 밑에 지금 이 가스고 석유 많아요. 윤 대통령을 장님 무사로 김 여사를 안진뱅이 주술사라고 했다던 지리산 도사 명태균 씨의 등장은 국정 운영에 정말 무속이 개입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급기야 12.3 비상계엄의 기획자로 지목된 퇴역 군인 노상원 씨가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해외 언론조차 윤 대통령 부부가 무속인들에게 조언 구하기를 좋아한다고 꼬집은 가운데 윤 대통령을 탄핵 갈림길에 서게 한 비상계엄 선포도 무속과 연루된 건 아닌지 의혹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은 누구보다 공정할 거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본인도 취임 전부터 공정을 강조했죠. 하지만 이 윤석열표 공정이 허상이라는 건 김건희 여사를 통해 거듭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명태균 씨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아들이 가까운 자리에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김건희 여사 초청으로 취임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표 공정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복선 같았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전부터 김 여사를 겨냥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검찰은 2020년 4월부터 4년 6개월간 권 전 회장 등 1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계좌가 동원된 또 다른 전주도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김 여사는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습니다. 청구하실 건가요? 방조 혐의 인정하시냐고요? 인정 안 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대면 조사에는 황제 조사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김 여사를 마주한 검사들은 휴대폰을 반납한 채 조사했습니다.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300만 원짜리 디올백 사건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고 통신 내역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는 시작부터 논란이었습니다. 총장 지시로 전담팀이 꾸려지자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가 모두 교체되면서 대통령실 의중이 실렸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명태균 씨가 등장했습니다. 민간인인 김 여사가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또다시 김 여사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번 잘 될 거니까 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공정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윤 대통령의 공정이 뭔지 국민들은 되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또 다른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죠. 건설업체 3부 토건의 시세 조정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금융당국은 당시 3부 토건의 대주주 등이 거둔 시세 차익이 100억대에 달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영부인 젤렌스카 여사가 특사 자격으로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만났습니다. 핵심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건설사 3부 토건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삼부토건 임원진은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관련 회의차 폴란드를 방문할 때도 동행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한 7월쯤엔 1,050원 선이던 삼부토건 주가가 5배 넘게 올라 5,5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젤렌스카 여사의 방한 이틀 전 한 단체 대화방입니다. 누군가 삼부토건의 참여를 미리 알았다는 듯 삼부를 내일 체크하라고 알려준 겁니다. 대화의 당사자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최상병 사망사고 직후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시도할 정도로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해 논란이 컸습니다.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이 때문에 삼부토건 관련 내용을 미리 입수하고 주가 조작에 함께 참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실제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부터 삼부토건을 둘러싼 이상 거래를 조사한 뒤 금융당국에 넘겼습니다. 거래소 결과가 저희 감독원으로도 왔습니다. 넘어온 거 자체가 조사의 시작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당시 삼부토건 대주주 등이 시세 조종으로 거둔 시세 차익을 100억 원대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특검 수사 요구안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포함시켰던 야당은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민주당은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게 명백한 사실이라며 금감원이 진실규명에 즉각 협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는 극단적인 선동을 다름 아닌 집권 여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헌재를 공격하고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며 으름장까지 놓는 건 또 다른 헌정 혼란을 일으키고 국격을 계속 추락시키고 결국 얄팍한 자기 이익만을 위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는 일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다시 헌법, 윤상문 기자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쳐부수자고 했습니다.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들어 부수해야 됩니다. 쳐부수자!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자고 옥중 편지를 보냈습니다.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영배, 이미선이, 정계선이를 즉각 처단하자! 처단하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극우 성향 인사를 국회 기자회견장에 불러들인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시킨다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세력들의 헌재 공격이 도를 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 없이 서부지법 폭도들을 감쌌습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 이듬해 문을 열었습니다. 입맛대로 헌법을 뜯어고치던 군부 독재 정권을 청산하면서 헌법재판을 정상화한 겁니다. 헌재의 시초격인 헌법위원회는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부터 전두환 신군부 정권까지 단 한 건의 사건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창립부터 지난 1월까지 5만 건 넘는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5.18 특별법 합헌 결정으로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고 긴급조치 위헌, 낙태죄 헌법 불합치, 기후소송 헌법 불합치 선고 등 국민 기본권 신장에도 앞장섰습니다. 헌재가 권위를 가지고 사법적으로 평화적으로 결정하니까 다른 관련 당사자들이 승복함으로써 해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 기관의 신뢰를 이렇게 흔드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 평가받는 헌법재판소를 계속 위협한다면 역사를 거꾸로 되돌릴 거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진단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그런데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엿새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며 헌법상의 의무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오늘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직접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마 후보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은 임명을 숙고해야 한다고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과를 보고 임명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정무적인 의견만 앞세운 겁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목 3명 중 마 후보를 제외하고 2명만 임명한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로부터 엿새째 임명을 미루고 있는 셈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을 수습하기는커녕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할 책임도 커질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구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도 헌재 결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반헌법적 폭거라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치 조폭처럼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이행하는 시기나 방법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마은혁 후보자 추천은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 25년 된 관행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폭거였습니다. 여야 합의를 핑계로 임명을 거부했던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마저 무시하고 시간 끌기에 들어가면서 여야 입장만 끝이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 국민의힘에 복당하기에 앞서 명태균 씨 측에서 복당 찬성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비용을 홍 시장 측근이 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홍 시장 측근이 이런 여론조사 비용을 내기 시작한 건 그보다 앞선 2020년 총선 때부터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측근들이 댄 비용이 1억 원이 넘는다는 건데요. 홍 시장 측이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내일 명태균 씨와 함께 일했던 강혜경 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전 부소장 강혜경 씨가 자신의 계좌 입금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아들의 친구이자 홍 시장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최모 씨가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이름으로 4,300여만 원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또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 시절 경남도 산하기관장을 지낸 박모 씨도 본인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2022년 3차례 2천만 원을 송금했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앞서 2020년엔 박 씨가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와 박 씨가 보냈다는 돈은 1억 1,300만 원입니다. 홍 시장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험지 출마 요구에 따라 경남 양산을로 옮겼지만 공천 배제됐고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강 씨는 당시 홍 시장이 거쳐간 지역구 3곳에서 박 씨 돈으로 17차례 여론조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2021년 대선 경선과 2022년 대구시장 선거 여론조사까지 더하면 최소 27차례의 홍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했다는 게 강 씨 주장입니다. 최 씨는 MBC에 공표보다 비용이 덜 드는 비공표 조사를 주로 의뢰했다면서 혼자 참고했을 뿐 홍 시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한 건 받을 돈이 있어서 바로 강 씨에게 보내라고 한 거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답하지 않았습니다. 홍 시장 측은 명 씨 휴대폰 안에 녹취가 있고 통화 기록이 있다면 공개하라며 홍 시장은 여론조사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입금 내역 등을 토대로 내일로 예정된 강 씨 조사에서
홍 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전 의원이 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2015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최근 접수됐는데요. 장 전 의원은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최근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고소장을 낸 피해자는 장 전 의원이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11월 술을 마신 뒤 비서인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당일 장 전 의원의 일정 등에 대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장제원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혐의 피해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다만 상세한 수사 사항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JTBC 보도로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어 전국이 엄중한 이 시점에 성폭력 의혹이라는 매우 자극적인 보도를 강행하려는 의도와 배경이 궁금하다며 보도 이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 법적 대응을 포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부산 사상구에서 3선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인수위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윤 대통령의 최측근, 친윤석열계 핵심으로 불려왔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치적 미래도 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후 공개 활동을 자제해왔습니다. MBC 취재진은 장 전 의원에게 수차례 성폭력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장 전 의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역시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은 작년 10월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경찰이 이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도 53일이 지난 뒤에야 체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의 아들은 이전에도 대마를 흡입해 붙잡혔지만 그때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30대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 서초구의 한 길가에서 화단을 뒤지다 112 신고를 당했습니다. 판매책이 약속한 장소에 숨겨놨던 액상 대마를 찾다 경찰 출동 전 이 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9일에 112 신고로 사건을 접수했는데 1월 3일 CCTV를 통해 이 씨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하고도 2월 25일에야 이 씨를 체포했습니다. 신원 확인 뒤에도 53일이나 지나서 이 씨를 검거한 겁니다. 마약 투약 여부는 소변 검사의 경우 일주일 안에, 모바일 검사의 경우는 머리 길이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검사를 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체포 후 간이 검사에서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는데 경찰은 이 씨의 소변과 모발을 이미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마약이 체외로 배출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체포가 늦지 않았나는 질문에 경찰은 공범을 확인하고 통신 수사와 자료 분석을 해야 했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예전에도 대마를 흡입해 붙잡혔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마약 단절 교육을 듣는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경찰청장 출신 3선 의원입니다. 정치권에선 경찰이 의원 자녀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며 조용한 입건을 한 것인지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것인지 강한 의혹이 제기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경찰청 브리핑에서 이철규 의원이 경찰에 연락한 적 있냐는 질의에 본인이 받은 건 없지만 모르겠다 말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언론 보도 전까지 아들의 마약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와 지인 2명, 대마를 화단에 묻어놓은 인물까지 4명을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넉 달 동안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안상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앞장서서 헌재의 정당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기구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건데요.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는
대통령이 빨간 사과를 빨갛다고 하는데 파랗다고 해야 하느냐며 대통령을 엄호하기도 했습니다. 송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 건물 곳곳에 난입했던 지난달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로 봐야 하고 윤 대통령은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인권단체가 이에 반발해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에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했는데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여기에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면서 적지 않은 국민들은 몇몇 재판관이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안창호 위원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헌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통계가 그런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으니까 당신들 절차를 잘 지켜라 그 얘기한 거예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빨간 사과를 빨갛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파랗다고 얘기해야 하느냐며 진실을 말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위원장의 답변서엔 더 나아가 법원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자살하고 법원 폭력 사태로 70명이 구속되는 인권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의 책임을 사법부에 떠넘기고 폭도들의 구속을 인권 문제로 규정한 겁니다. 특정 정치 세력의 어떤 의견을 지금 지지하는 그런 기구로 전락한 거 아닌가. 대통령 지지자들의 소요나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선동적 발언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대단히 큰 것 같아요. 본인도 헌법재판관을 지낸 안창호 위원장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엔 파면 결정과 함께 자신만의 의견을 이렇게 보탰습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은 이달 중순 총회를 열고 한국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사영입니다.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서 농경지 등의 폭설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충북 단양군의 한 고갯길. 대형 덤프트럭 한 대가 내리막길에 멈춰섰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지던 것을 제어해 큰 사고는 피했지만 운전자는 다시 출발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금 움직이질 못해요. 내리막길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지금 미끌려서 지금 가드레인에 여기 부딪힌 거예요. 네,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단양군의 한 농가. 동그랗게 솟아올라야 하는 비닐하우스가 눈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우스 문을 열어보려고 해도 철제 프레임이 휘어졌는지 잘 열리지도 않습니다. 봄철을 맞아 밭에 심으려던 고추 모종은 무너진 하우스로 들어오는 냉기를 고스란히 막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면 있나 싶으면 이제 살리죠. 이게 저기 빨리 녹아야 되는데 저래 들어앉아서 이제 어떻게 치워가지고. 산 아래 인삼밭은 눈폭탄을 맞았습니다. 멀쩡한 가림막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삼밭과 인접한 하우스들도 물기를 머금은 습설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40cm 왔는데 이게 비가 오면서 들어붙어서 이게 뭐 녹질 않아요. 녹질 안 해서 이 피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번에. 지난 이틀간 충북 지역엔 제천 12.5cm, 단양 9.2cm 등 10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백산과 인접한 단양군 일대엔 30cm 이상의 눈이 쏟아지면서 시설하우스와 축사들이 붕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가 한 20년 만에 처음이라는 눈이 많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종철에 농번기에 들어서면서 한참 필요할 때인데 이게 이제 무너짐으로 해가지고. 또한 충북 충주에선 제설 차량이 전복돼 운전자가 다치는 등 폭설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강원 산간 지역은 특히 지난 연휴 동안 최대 50cm의 눈이 쏟아졌는데요.
일부 학교는 오늘 폭설로 길이 막혀 휴교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까지 최대 25cm가 넘는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형호 기자입니다. 강원의 한 산간도로 오르막길, 차량 한 대가 멈춰선 채 헛바퀴를 돌립니다. 도로에 가득 쌓인 눈을 밀어내는 제설 차량 뒤로 다른 차량들이 뒤따릅니다. 산자락 아랫마을 주민들은 넉가래로 눈을 퍼내며 마을길을 뚫습니다. 어저께 4시간을 쳤어요 지금. 이게 뭐 급한 일 있으면 이거 쳐야지 나가지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꽁꽁 얼면 못 나간단 말이에요. 한때 소강 상태에 접어든 눈발은 오후 들어 다시 강해졌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대관령 정상입니다. 제설 작업이 내리는 눈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눈이 이렇게 쌓이면서 도로는 빙판길로 변하고 있습니다. 30cm가 넘는 적설량을 보인 태백에선 비닐하우스 3동이 무너졌고 정선에선 덤프트럭과 버스가 부딪혀 승객 12명이 구조됐습니다. 강원 태백과 삼척 등 산간 지역 17개 학교는 개학을 내일로 미루거나 등하교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현재 강원 산간과 동해안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10에서 20cm, 많은 곳은 25cm 이상의 눈이 더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도 3에서 8cm, 많은 곳은 10cm 넘게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이 시간당 3cm 이상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축사나 비닐하우스 붕괴는 물론 나무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에 대비해달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백악관에서의 충돌 이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선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찬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시간으로 새벽 3시 30분을 기해 미국에서 오는 모든 원조 물자의 수송이 중단됐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지원을 계속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미사일 등 대공 능력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러시아와 전쟁 수행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외교적 대참사로 기록된 백악관 회담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광물 협정을 하고 러시아와 전쟁도 끝내려고 우크라이나에 최후 통첩을 한 셈입니다. Now maybe somebody doesn't want to make a deal, and if somebody doesn't want to make a deal, I think that person won't be around very long. That person will not be listened to very long. 우방을 무시한 채 자국 우선주의만 외치는 트럼프 행보에 유럽 내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총리는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침략자인 러시아한테 굴복시키려고 잔혹하게 망신을 줬다고 맹비난했고 영국도 러시아 비위를 맞춰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But can I just remind him, Russia is the aggressor. Zelensky is a war leader whose country has been invaded, and we should all be supporting him and not fawning over Putin. 미국이 더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 아니라며 의존도를 줄여 자체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어떤 양보를 하길 원하는지 말한 적이 없고 러시아는 연일 트럼프 행보에 찬사를 쏟아냅니다. 동맹도 우방도 이익에 따라 벌일 수 있는 트럼프식 외교 정책에 국제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즉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과 캐나다가 보복을 다짐하면서 세계 관세 전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미국 박윤수 특파원 연결합니다. 자, 박윤수 특파원,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가 이미 시작이 된 거죠? 네, 미국 동부 시간으로 4일 0시, 그러니까 6시간쯤 전부터 발효됐습니다. 중국산 상품에 지난달 10%의 추가 관세를 매긴 데 이어 추가로 10%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동맹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예외 없이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음 달 2일부터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동맹이든 적대국이든 상관없이 관세로 전 세계를 겨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당장 이 캐나다와 중국이 맞대응을 하기로 했잖아요. 특히 중국은 트럼프 지지세가 강한 미국의 농촌 지역을 겨냥한 것 같네요.
네, 미국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인데요. 10일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에 10에서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요. 캐나다는 오늘부터 3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면 결국 미국 물가가 올라서 미국의 손해라는 전망도 있고 그렇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잖아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입장은 뭡니까? 네, 한마디로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직접 투자하라는 겁니다. 이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 확인해 보시죠. So they're going to have a tariff. So what they have to do is build their car plants, frankly, and other things in the United States, in which case they have no tariffs. 이번에 가장 먼저 관세를 떼긴 세 나라가 미국이 무역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미국 무역 적자 1위국이 중국이고 멕시코가 2위, 캐나다가 9위입니다. 오늘 발표도 대만 반도체 업체 TSMC가 대규모 미국 투자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나왔거든요. 미국이 손해를 보니 세금을 더 내라는 거고 그게 싫으면 미국에 와서 물건을 만들라는 건데요. 하지만 단기간에 가능한 일도 아니고요. 오히려 물가만 올라서 경기 침체라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오전 11시에 의회에서 집권 2기 첫 연설을 합니다. 큰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의 관세 폭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순서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경제팀 오혜정 기자와 짚어볼 텐데, 자, 오 기자. 네. 캐나다와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당장에 타격이 있겠죠? 네, 사실 멕시코와 캐나다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 기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관세를 피해 투자를 했던 거죠. 우리 대기업 집단 25개 그룹 가운데 모두 201곳이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과 현대차 그룹이 가장 많은데요. 이곳에서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을 생산해 수출하던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올해 한국의 총수출은 전년보다 약 3,21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LG전자는 미국의 테네시 공장에서, 현대차 그룹은 조지아주의 공장에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제철도 미국 현지에 제철소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경우 선제적으로 미국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높은 인건비나 설비 투자 비용을 감안하면 현지 투자에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막상 현지에 가서 보면은 공장 구축 비용이나 아니면 오퍼레이션 비용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투자를 결정한 것이고. 정부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과 에너지 분야 등에서 협력 채널을 구축했다고 강조했지만 다음 보편 관세 대상으로 우리가 지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지난 1월 우리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대내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던지는 화두를 두고 정치권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대만 TSMC와 비슷한 출자 구조의 국민 기업을 키워내는 걸 언급하자 보수 진영에서 강하게 비판하며 공방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정책 대결로 이어지면 좋을 텐데 아직까진 그렇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주말 사이 더불어민주당 측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의 AI 정책에 대한 유튜브 대담이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에 국민의 지분이 30%.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칩과 그래픽 처리 장치 세계 1위 기업으로 AI 산업의 성장과 함께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한 곳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런 기업을 키워내고 국가나 국민 펀드가 지분을 갖고 수익을 내면 그만큼 국민 세금 부담이 줄 거란 겁니다. 국민의힘 잠룡들은 일제히 무서운 기본사회 구상이자 사회주의다. 상상 속 회사를 뜯어먹을 국리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혁신 기업을 만들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소유부터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일 것입니다. 이 대표는 채 1시간도 안 되는 사이 SNS에 4개 글을 연달아 올리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는 정부가 지분 48%를 출자했다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지적 능력, 극우 본색의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보수 진영 주자들도 국유화 투자만 하면 엔비디아가 하늘에서 떨어지냐, 본인 지적 능력부터 키워라, 괴상하다 못해 위험한 경제관이라고 맞받으며 종일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주유소에서 부도수표로 기름값을 결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민주당은 공짜로 지원만 해주면 특혜가 되니 국가가 국부펀드로 투자하면 그만큼 지분을 갖는 게 정상이라고 이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지지율 독주 속에 보수 진영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오는 20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나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하는 등 실용주의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을 현지에서 만났다며 이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김세로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교전 중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2명의 북한군 병사. 옆에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고 거기 한강원에 숨어 있다가. 지난달 조선일보가 이들의 인터뷰를 그대로 공개한 데 이어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육성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턱을 다친 북한군 포로는 한국에 가면 수술을 다시 받을 수 있느냐며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한국으로 꼭 가고 싶어.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꼭 가고 싶어. 다른 한 명도 귀순에 긍정적이라고 전했습니다. 결심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남한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요?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헌법상 우리 국민인 이들의 의사가 확인되면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동인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과는 북한군의 송환 문제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우선 북한군 포로들은 국제법적으로 포로 신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북한, 러시아 모두 이들의 참전을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북한은 참전 병사들에게 가짜 러시아 신분증을 발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입장도 있습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미국이 북한군의 파병이나 포로 문제가 종전 협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아직도 이 포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종전을 위해서는 이 북한군 파병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게다가 얼굴과 신분이 드러난 북한군 병사를 국내로 데려올 경우의 안전 문제, 여기에 따른 북한의 반발 등도 정부가 감수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대학이 개강을 했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할 기미가 없는데요. MBC 취재 결과 의대 재학생의 96% 이상이 이번 학기에도 휴학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신입생들도 동참할 뜻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의대 수업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공윤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의과대. 오늘 개강했지만 학생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재학생의 90% 이상이 이번 학기에도 휴학을 택한 겁니다. 의대생 단체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 재학생의 97% 정도인 17,600여 명이 학교에 휴학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9% 이상 휴학한 곳이 5곳. 건양대의 경우 재학생 응답자 337명 중 1명만 빼고 모두 휴학계를 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저희가 지사가 되었을 때 의료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강력한 회의감이 들게 만들기 때문에 무조건 해결하고 가야 되는 문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들 휴학계를 던진 거고. 여기에 대규모 증원으로 낮아진 의대 문턱을 넘은 신입생들까지 수업 거부에 동참할 기세입니다. 거부한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진 않잖아요. 이제 저희 미래가 된 거니까 책임감을 느끼는 편이고, 단순히 선배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제 결정이고. 일부 대학에서는 수업 거부에 부담을 느끼는 신입생들이 고충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대학에 어렵게 들어왔는데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없는 상황인 게 가장 속상하고요. 저희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지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교육부는 의대 학칙상 1학년 1학기는 휴학이 금지된다며 올해는 지난해처럼 집단 휴학을 일괄 승인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신입생과 대학들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의대 파행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대한의학회 등 8개 의료계 단체들은 내년도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고 그 이유는 의료 인력 추계 위해서 결정하자는 요구를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남녀공학 전환 논의로 촉발된 동덕여대의 갈등은 개강과 동시에 재점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이 이른바 레커칠 시위와 관련해 학생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는데요. 학생들은 동맹 휴학까지 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학교 건물 곳곳엔 레커칠이 돼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학생들이 벌인 시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겁니다. 남녀공학 전환을 규탄하는 의미에서 학생들이 본관 앞에 벗어뒀던 이 과점퍼도 여전히 비닐에 쌓인 채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지우게 되더라도 학생들과 학교 측에 좀 타협점을 찾아서 그걸 난 이후에 조치를 어느 정도 취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학교 측의 고소에 따라 경찰이 지난달 학생 10명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일부 학생에 대해 소환 조사에 나서면서 학내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시위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들에게 4차례 걸쳐 내용 증명서를 보냈고 학생들을 불러 자체 조사에도 나섰습니다. 이거를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하자고 했냐, 이렇게 좀 뭔가 주동자가 누군지 찾으려는 질문을 되게 무섭고 학교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학생들은 학교가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고 남녀공학 논의를 철회하라고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억압하고 지우려는 불통행정, 사학 비리 정상화라, 교육 장사 규탄한다. 150명이 넘는 학생들이 휴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이나 모여서 이 정도 금액적 손실을 여러분한테 안겨줄 정도로 얼마나 우리가 서로한테 연대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겠다. 학교 측은 손해비용이 50억 원 안팎에 달하는 만큼 훼손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용 증명을 보낸 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지 위협이나 징계를 위한 건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새학기 첫날 초등학교 입학식 풍경은 어땠을까요?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어서 입학식조차 열지 못한 곳이 수십 곳이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입구에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춘천에 있는 이 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입학식을 열지 못했습니다. 입학식이 열려야 할 학교가 조용한 모습입니다. 제 뒤로 운동장과 주차장도 비어 있습니다. 전교생은 단 3명뿐, 이마저도 원거리 통학생들입니다. 그랬었지. 근데 애들이 자꾸 줄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내에서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지. 경북 영천의 초등학교는 작년에도 올해도 신입생이 2명뿐입니다. 학용품과 책꾸러미, 장학금까지 귀한 신입생에게 선물이 쏟아집니다. 이제 1학년 됐는데 기분 어때요? 좋아요. 친해지면 좋겠어요. 신년이하고 잘 지나고 싶어요. 생각보다 조촐한 입학식 풍경에 학부모들은 애써 걱정을 떨쳐내봅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 아이들이 작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똘똘 뭉칠 수 있고 올해 100주년을 맞은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는 신입생 3명을 맞아 강당이 아닌 교실에서 입학식을 열었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명의 입학생이 생겨서 저희로서는 마음이 좀 놓이고요.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충남 금산의 한 초등학교는 개교 이래 처음 입학식 없는 새 학년 첫날을 맞았습니다. 1학년 교실은 텅 비었고 병설 유치원도 2년째 휴원 상태라 내년도 입학식이 가능할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5명 입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해에는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입학 분위기도 안 나고 사실상 참 아쉽고 안타까운.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는 35만 6천여 명, 10년 전에 비해 20% 넘게 줄었습니다.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는 올해 전국 189곳. 광역시인 대전에서도 올해 처음 신입생 0명인 학교가 나왔고 강원도는 22곳에 이릅니다. 새학기의 설렘보다 우려가 앞서는 신입생 없는 학교들. 저출생 가속화로 이마저도 빠르게 사라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집을 살 때는 보통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고 대출로 인해 근저당이 설정된 건 없는지 확인하곤 하죠. 그런데 깨끗한 등기부 등본만 믿고 집을 샀다가 전 재산을 날리게 된 피해자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1살 김모 씨가 지난 2017년 구입한 경기도 고양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역 신용협동조합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었지만 모두 되갚아 근저당권이 말소됐다는 등기부 등본을 믿고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1년 5개월 만에 김 씨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을 갚은 적이 없고 근저당권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등기부 등본을 보고 있는데 아무런 게 없으니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은 돈 갖고 하여튼 마련한 집인데 왜 지네들 맘대로 이게 잘못됐다고. 김 씨는 그제서야 이전 집주인이 서류를 위조해 허위로 등기부 등본을 고친 걸 알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경기도의 한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이었던 집주인은 1억 6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뒤 돈을 다 갚았으니 근저당을 말소해도 좋다는 가짜 신협 위임장 등을 꾸며 법원에 신고한 겁니다. 김 씨를 포함해 이 주택에서만 4가구가 똑같은 수법에 당했습니다. 잘못된 서류를 제출해서 등기부에서 이걸 접수해서 저희들은 그 등기부를 보고 집을 구매했던 건데 등기부에서 이걸 더 확실하게 잘 구분했었더라면. 1심 법원은 서류를 위조한 이전 집주인이 돈을 갚아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2심 법원은 해당 주택에도 근저당권이 남아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등기소에서 등기를 접수할 때 실제 금전거래, 권리관계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 만큼 등기부 등본도 공신력 있는 문서가 아니라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판단입니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제도 때문인데요. 나중에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피해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 이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문제의 집주인은 사기와 변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도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이 부동산 등기를 접수하면 행정기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하자는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논의는 멈춰 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 고위직들이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찰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선관위는 문제가 불거진 지방직 경력 채용을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고 면접위원도 100%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감사원 감찰을 받지 않는다 해도 국회 국정감사 등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대응댐을 검증하는 연속보도 2번째입니다. 환경부가 댐을 추가로 짓겠다며 내세운 논리는 미래의 물 부족과 홍수 대응입니다. 하지만 MBC는 댐을 더 짓지 않고도 수도권에 충분한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부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댐 시설만 효율적으로 활용해도 용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차현진 기자가 댐 후보지인 강원도 양구에서 한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확인해봤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양구 수입천입니다. 북한강으로 흘러드는 이 하천에 정부는 하루 7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1억 톤 규모의 수입천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100km 넘게 떨어진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물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양구 군민들은 이미 수십 년간 소양강댐과 평화의 댐, 화천댐으로 둘러싸여 섬처럼 고립돼 살아왔다며 댐 신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댐을 세우고 그 지역에 발전된 예가 없대요. 양구군이 2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소멸을 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수입천에서 강을 따라 조금 내려왔는데요. 저 뒤로 보이는 댐이 화천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완공됐고요. 총 저수용량 10억 톤입니다. 국내 6번째로 큰 저수량이지만 대부분은 생활용수나 농업용수가 아닌 발전용도로 쓰입니다. 관리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합니다. 화천댐에서 다시 북한강을 따라 내려오니 서울 등 수도권 시민의 최대 수원지인 팔당댐이 나타납니다. 환경부는 지난 2023년부터 상류의 화천댐에서 물을 더 흘려보내면 이곳 팔당댐에서 얼마나 물을 더 모았을 수 있는지 모니터링 해오고 있습니다. 이 문건이 MBC가 단독 입수한 그 모니터링 1차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엔 화천댐에서 하루 190만 톤을 더 흘려보내면 팔당댐에서 109만 톤을 더 취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수입천댐 등 새로 짓겠다는 한강권역 4개 댐들 수량의 2배 이상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050년 용수 필요 예상량인 하루 80만 톤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즉, 댐 신설 없이 화천댐을 추가 방류만 해도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화천댐 활용 방안은 이미 고려했다면서 극한 가뭄을 대비해 추가 용수의 필요성으로 기후대응댐을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기존에 세운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 등을 보면 최대 가뭄 기준 추가 필요 용수는 1년 3.7억 톤. 단순 계산만 해도 화천댐 하나로도 부족한 물을 댈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로도 충분히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부의 추가 댐 건설 논리가 스스로 무너진 셈이죠. 환경부는 또 홍수 대응을 위해서도 댐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댐들은 홍수 관련성이 낮은 곳에 지어져 예방 효과가 거의 없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주요 본류의 주요 위치에 댐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발표된 기후댐은 다 지류의 지류 뭐 이런 데 있습니다. 환경부는 댐 후보지로 검토된 지역은 유역 면적을 고려해 적정 규모의 댐을 제시한 것으로 충분한 홍수 방어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차은진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어제 최악의 상태를 드러낸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잔디를 놓고 선수와 감독에 이어 축구 팬들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해결책은 정말 없는 걸까요?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링가드가 방향 전환을 하다가 쓰러지고 부상 위험에 노출된 선수들이 직접 잔디를 보수해야 했던 어제 경기. 잔디가 계속 들리고 이제 또 공도 불규칙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경기력도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엔 잔디 상태 개선을 촉구하는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K리그 경기장, 특히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엔 잔디가 얼고 여름엔 논두렁으로 변하면서 선수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난해엔 월드컵 예선을 치르는 대표팀 선수들이 홈구장 잔디를 더 걱정해야 했습니다. 팬분들의 눈에도 저희가 좋은 경기, 빠른 템포의 경기를 못하는 것들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빨리라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이달 월드컵 3차 예선 2연전을 서울이 아닌 고향과 수원에서 치르기로 한 것도 잔디 때문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와 역대 가장 이른 개막으로 잔디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탓도 있지만 문제는 잔디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지난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 외에 콘서트와 각종 행사 유치로 벌어들인 수입은 약 86억 원.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잔디 관리 비용은 약 2억 원 정도였습니다.
유럽과 일본처럼 그라운드 밑에 열선을 까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결국 구장 소유권을 가진 지자체와 축구협회, 프로축구연맹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유럽같이 운동장에 스팀이 깔려 있어서 잔디가 얼지 않고 잔디 상태가 소프트한 상태라고 그러면 겨울에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로축구연맹이 잔디 전담팀을 신설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나선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은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이달 중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LA 다저스의 유망주 장현석 선수가 달라진 경기력으로 새 시즌 준비에 한창입니다. 영어 실력까지 키운 장현석은 내년 WBC 대표팀에서 주축 선수가 될 거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애리조나에서 박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저스 산하 마이너리그 2년차를 맞는 장현석. 라이브 피칭에서 특유의 강속구를 뿌리고 통역 없이 코칭 스태프와 의견을 교환할 정도로 팀 분위기에 녹아들었습니다. My face please, everything is good. Yeah, good. Thank you. A lot of changes? 3 changes. 3? Yeah, 3 changes. 통역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고 안 되는 거라도 그냥 막 얘기를 해야 많이 는다고 해서 루키 리그부터 싱글 A까지 거치며 경기력은 더 발전했습니다. 커브의 궤적이 박물관에 전시될 만하다는 찬사와 함께 팀 내 유망주 13위에 올랐고 스플리터도 높은 평가를 받는 등 새로 장착한 다양한 변화구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 96마일 정도는 올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크게 손댈 건 없는 것 같아요. 잘만 한다면 5년, 6년 안에도 올라갈 수 있고. 이정우, 김혜성 등 선배들과 자주 만나면서 WBC 대표팀에 대한 욕심도 커졌습니다. 지금 정도의 스타프와 컨트롤이면 주축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멕시칸이나 도미니카나 이런 미국 선수들은 KBO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에 비해 제가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다저스의 메이저리그 훈련장입니다. 하루에도 이곳을 몇 번이고 바라보며 장현석은 자신의 꿈에 한 단계 더 다가설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으로 이적한 김민석 선수가 스프링 캠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승엽 감독이 벌써 주전감으로 꼽을 정도랍니다. 김수근 기자가 전합니다. 두산 팬들을 설레게 한 김민석의 타격입니다. 일본 오릭스와 연습 경기에서 초구를 당겨 싹쓸이 3루타를 터뜨렸습니다. 다음 경기는 더 돋보였습니다. 전 소속팀 롯데를 상대로 몸쪽 공을 당겨 2루타를 날렸고 떨어지는 공을 기술적으로 퍼 올리는가 하면 왼손 투수의 공도 자유자재로 밀어쳐 5타석 연속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누가 봐도 인상적인 활약에 팀 내 스프링 캠프 MVP로 뽑혔습니다. 낮은 공에 속을지언정 직구 하나는 중심에 앞에서 잘 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더니 또 마지막에는 좀 제 밸런스도 찾고 데뷔 첫해 100안타로 주목받다 지난해 2년차 징크스를 피하지 못한 김민석. 두산에서 반전의 기회를 만들 생각입니다. 야구장에서 제가 있다는 것을 좀 알려야 되고 자신은 50대부터 항상 있었고 시범 경기 때부터 결과를 보여줘야 되니까. 개막전 명단을 고심 중인 이승엽 감독의 마음도 기울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컨택형 타자가 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즌에 들어갈 때 조금씩 주전이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바뀔 정도로.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멕시코 여자 축구에서 나온 원더골입니다. 이 정도면 올해 골 후보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첫 출근길부터 꽃샘추위 속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오늘 서울의 모습인데요. 눈발이 강하게 휘날리면서 도로에 눈이 빠르게 쌓여가고 있고 시민들은 우산을 쓰고 눈을 피하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 수도권의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강릉의 모습을 보시면 사흘째 이어진 폭설에 나무 위로 눈이 수북히 쌓여 있고요. 제설 작업에도 나섰습니다. 이번 폭설의 최대 고비는 내일 오전까지가 되겠는데요. 강원
산지는 내일까지 최고 25cm 이상, 강원 동해안에 최고 10cm 이상, 강원 내륙과 경북 동해안에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서울의 기온은 0도로 오늘보다 낮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9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내린 눈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도로에는 살얼음이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 중부지방은 밤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과 대전 0도, 대구 4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부산과 광주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갈수록 날이 더 포근해지면서 다음 주에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이 막아야 했던 건 헌법재판관 임명이 아니라 반헌법적 계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려는 권력자는 무서워했으면서도 대한민국 헌법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째서 대한민국 공무원을 하고 있습니까?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